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유튜브가 언론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시사인이 발표한 언론 매체 신뢰도 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유튜브가 선택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는 기성 언론도 제치고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레거시 미디어는 흔들리고 유튜브와 포털은 부상하는 언론 지형의 변화.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이 벌써 14년 간 조사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신뢰도 조사. 네. 한국 사회에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듣고 있는데 언론 부분과 관련한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유튜브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 작가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죠.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갔다. 제가요?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오늘 저랑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레거시 미디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가 1위를 한 거 뭐 놀랍기도 한데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가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특히 젊은 세대 30대 이하로 뭐 40대까지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대, 20대는 뉴스 소비를요, 대부분 다 포털이나 유튜브 가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구글이 했던 역할을 유튜브가 대체했다고 보면 돼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구글 쓸 때는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 가서 다 보잖아요, 서치해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금 뭐 뉴스뿐만 아니라요, 모든 궁금한 건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매체의 뉴스도 결국은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이게 어느 언론에서 보도했냐보다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유튜브가 신뢰한다, 이렇게 이제 응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도 언론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 매체로 인식을 해서 두 번째로 신뢰하는 매체로 이렇게 적으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용하는 그 사이트가 결국은 언론 매체로 인식이 됐고 그 언론 매체를 하나의 이제 신뢰하는 언론 매체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불신하는 언론 매체는 어디냐고 물었는데 조선일보가 22.8%로 압도적 1위고요. 그렇습니다. TV조선이 8.5로 2등입니다.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가 1, 2위를 차지했고, 그렇죠. 그리고 KBS, MBC, 유튜브는 6.4%로 가장 불신하는 매체에서 5위를 기록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V조선,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에서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렇게 하면 여론 형성이 그쪽으로 이끌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신하는 매체에서 기존 언론들이 특히 조선일보, TV조선이 나란히 1, 2위를 하고 신뢰하는 매체에서는 유튜브가 1등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것도 기존 언론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조선일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또 신뢰한다는 응답을 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를 계속 보십니다.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론 매체에 대한 어떤 그 레거시 미디어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특정 연령대라든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선일보, TV조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니까 세대를 뭐 40대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가장 불신하는 매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연령대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이 조사 결과처럼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서 불신이 훨씬 높아요. 이유는 거기서 보도된 내용이 의혹 수준으로 보도는 많이 하지만 실제 팩트 확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층들은 압도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불신한 언론 매체가 조선일보 1위, TV조선 2위, KBS 3위, MBC가 4위, JTBC가 6위, 한겨레가 7위, SBS가 8위 이런 순위란 말입니다. 네. 기존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가짜다. 불신을 하고 유튜브로 가서 자신이 성향에 그렇죠. 맞는 걸 보면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 매체에서 뭔가 정보를 습득하려고 갔는데 그 내용이 약간 불신하고 뭐 예를 들면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라고 인식이 되면 예. 다른 정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 소비자가 어느 한 가게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품이 없어요. 아니면 물품이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어요. 예컨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영양소가 골고루 돼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본인은 서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가게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결국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지만 그 정보가 믿을 수 없는 정보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서치해서 찾는 그런 경향을 예.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다행히도 불신하는 언론 매체 YT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신뢰하는 언론 매체는 YTN 6위. 6위. 4.6% 신뢰.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 4% 차지하지 않을까. 나머지 그래서 방송에서 0.6%. 이번에 그 청취율 조사에서도 여러분 응답을 잘해 주시면 잘 나가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작년도 같은 조사를 한 적이 네, 있거든요. 이 그렇죠. 시사인에서. 예. 작년에 신뢰하는 언론 매체 네이버가 4위 했고요. 예. 유튜브가 2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위가 1위를 했다. 예.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인데. 더 커졌다는 거죠. 앞으로 이건 계속 고차가 될 테고. 예. 그럼 레거시 미디어에 갈 길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어요. 편향돼 있다. 예. 진보든 보수든 저는 뭐 같이 같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예. 보수가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전체 언론 지형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 신문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보수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다는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조정동 문으로 대표되니까. 그렇죠. 예. 그 외에 이제 언론사들도 뭐 경제지들 특히 경제지들, 잘 예. 아시잖아요. 예. 이 경제지들 정말 보수적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보수적 지형이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론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 TV, 조선일보인데 이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실무는 믿을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듣고 싶은 정보 또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찾기 위해서 서치를 할 수밖에 없고 SNS를 접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공정성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레거시 미디어가.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자꾸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편향적인 보도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의 보도를 남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지형을 만들려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예. 이러면요 나중에 어느 정당의 기관지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빠질 수 있어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보도. 그렇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때는 유튜브가 가짜 뉴스의 생산지다, 그렇죠.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가짜 그래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오죠. 네.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도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품은 똑같아요. 어디 가게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우유 하나를 사더라 유효기한도 보고 들어있는 성분도 보고 이런 거 보고 사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오지 않고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사이트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좀 검증하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에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제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지 유튜브는 저는 처벌 안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익은 나눠왔잖아요. 예. 예를 들면 슈퍼챗이라고 하는 것도 40%가를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도 일정 부분을 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된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럼 돈 벌 때는 이익을 나누고. 근데 이게 외국 플랫폼이니까 예. 우리 법으로 과연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제재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예. 물론 지금 현재 가짜뉴스 같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SNS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가짜뉴스를 일정 기간 예컨대 7일 이상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예. 경제적 피해를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예. 봐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보고 외국 사이트라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의 조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제재가 필요합니다. 늘 제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만 동의. 근데 예. 2017년도 조사에서 예. 신뢰하는 매체 1등이 압도적 수치로 JTBC가 차지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아마 최순실 보도 여파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18년도도 1위였습니다만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네. 2019년도도 1위였습니다,만 또 수치가 떨어졌고 네. 이번에는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서 뭐 큰 폭으로 낙하해가지고 지금 7인가 뭐 8인가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된단 네,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JTBC가 이렇게 수치가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JTBC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아까 최순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희석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의를 발휘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후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손석희로 대변되어지는 일명 그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현장에서 물러나고 사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부족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 예. 또 하나 뉴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손석희 사장이 진행할 때나 초창기의 JTBC의 모습을 보면 날카로우면서 사회의 부조리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서 가장 앞장서서 탐사 보도를 가장 많이 하는 언론사였어요.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면 물론 최근에 또 변화의 모습을 약간씩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냥 원오브댐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뉴스의 어떤 플랫폼처럼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의 고통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감춰져 있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을 들춰내서 그걸 이슈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지지를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뉴스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포맷이 가면서 결국 신뢰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종편과 별반 차이가 차별성을 못 없다고 보는 졌다. 거죠. 그렇죠. 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시 올리려면 손 사장이 복귀해야 됩니까? 지금 뭐 제가 가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손 사장이 복귀하시는 건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온오브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매체들은요 일상적인 어떤 보도만 주로 하고 이슈화되는 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만 따라가잖아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병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를 추적하면 그 추적된 것을 계속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레거시 미디어가요. 속보 경쟁을 해서 이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속보 경쟁에서 유튜브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탐사보도, 집중보도 즉 훈련된 기자들이 많이 있고 예전에 노하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재 노하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윤모 의원 있잖아요. 예. 그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컨대 예. 국토위에 있었던 이번 사건도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잖아요. 예. 좀 끈질기게 추적해서 파고들어서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또 수면 아래 싹 가라앉았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추적 보도하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이 누구냐? 예. 근데 아직 여전히 손석희 사장이 사장이죠. 1위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위와 뭐 한 3배수 차이 나는데 3배수 차이가 나요. 2위는 딴지일보의 김호준 총수 맞습니다. 3위는 유시민 작가 예. 뭐 이런 순인데 이동경은 없습니까? 글쎄요. 없네요. 안타깝네요. 지금 예. 탑 10까지 나와서 아마 11위에 있지 않을까. 그 정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손 사장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최순실 사태에 보여줬던 그 모습 그리고 사실 손 사장이 JTBC 가기 전에 시선 집중해서 보여줬던 어떤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다만 지지율도 좀 떨어져요, 사실은. 예.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JTBC 사장으로서 JTBC 뉴스가 계속 치고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도 사장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석희 사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손석희 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그 일정 부분 좀 진영 진보적 성향의 분들이 예. 많이 지지를 하지만 보수적 예. 성향에서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손석희 사장은 그런 이미지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립적 성향의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예.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받다 보니 지지로 올라가지만 이런 그러니까 중립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언론인이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 예, 예. 가장 신뢰하는 신문 매체가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예. 없거나 예.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쯤 됩니다. 그렇죠. 2015년 조사에서는 25% 4분의 1 정도만 없다 모른다 했는데 예.
5년이 지난 지금은 절반이 없다 모른다요. 네. 그렇죠. 신문 시장을 완전히 추락했다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문 자체로는 사실 영향력이 없어요. 요즘에 누가 신문을 보느냐? 안 보죠.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전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거나 보죠. 온라인으로 예. 보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신문사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서치해서 봅니다. 포털에서. 예. 그러니까 포털에서 어느 뉴스가 가장 먼저 오르느냐를 보고 그걸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문 시장이나 신문사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조사 결과, 뭐 이해가 안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뭐냐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가 어디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도 그 시사인의 조사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가 신뢰하는 신문 매체 1위예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신뢰하는 언론 매체를 물어봤을 때 1위가 조선일보, 2위가 한겨레인데 요 그 오차, 그러니까 편차 범위로 보면 2.2% 정도, 2% 안 되는군요. 1.9% 정도 되면 15.2%가 조선일보 2.1%.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표본 오차 있잖아요. 이게 예. 3.1%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1, 2란 건 의미가 없어요. 예. 표본 오차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은 보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조선일보가 1등했고 그렇죠. 진보로 대표하는 것으로 한겨레가 한겨레가 1등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를 신뢰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지지층에 따라서 결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조선일보가 신뢰를 모든 사람부터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의 미래는 암울하다. 근데 네. 이게 시사인에서 나온 조사 결과인데 그렇죠. 그럼 뭐 잡지 미래는 괜찮느냐? 어렵죠. 잡지 미래는 더 어렵다. 어려워요. 뭐 세계적 잡지는 라이프도 폐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지금도 우리 잡지 시장, 네. 뭐 한겨레 21도 그렇고 시사저널, 어려워요. 뭐 시사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네. 어려워서.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속보 경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속보 경쟁이 아니라 탐사 보도, 또 깊이 있는 보도, 그다음에 속보 보도 때문에 속보 경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사인도 주간지니까 네. 주간지가 유튜브랑 속보 경쟁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이길 수가 절대로 없죠. 이길 수 없어요. 유튜브는 지금 당장 켜갖고 방송하면 되니까. 그럼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차라리 그러면 예. 속보 경쟁하지 말고 탐사 보도를 탐사 보도를 해야 한다거나 한다는 거죠. 예, 뭐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것을 좀 그렇죠. 캔다거나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씀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 뉴스타파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타파는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 유튜브로 운영을 온라인이죠.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밝혀낸 게 많잖아요. 예. 예컨대. 뭐 검찰의 비리 문제라든지 예. 검찰의 어떤 녹취록 문제 이거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일반 언론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일반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렇게 갔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박수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개인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고 개인들이 후원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매체잖아요. 눈치 안 보잖아요. 경제 눈치 안 보죠. 돈 눈치 안 보죠. 정치권의 눈치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기존의 매체들은 지금 속보 경영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레거시 미디어라는 미디어들이 뭐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허위 조작 정보도 만들어내는 그런 실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건 유튜브나 인터넷과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뉴스, 가려져 있는 뉴스를 발견하고 그걸 이슈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시사인 자료가 아니고 예.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인데 예. 653명을 대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예. 기자들 대상으로 예. 기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는 어디냐, 또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어디냐인데 네. 1위가 조선일보가 차지했습니다. 32.5%.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예. 뭐 신뢰감을 그건 떠나서 상관없죠. 예, 맞아요. 얼마나 우리 사회에 그렇죠. 기사로서 영향을 미치느냐, 파워가 그렇죠. 있느냐 이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보는 충분히 거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 예. 아까 일반인들 대상으로 조사 시사인이 한 거에서는 불신하는 매체로 조선일보가 1위였는데 1위였죠. 예. 기자들의 상대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물었더니 조선일보가 1등을 했다. 네, 이걸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기자들 같은 물론 뭐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거는 언론 학자로서 개인적인 판단하니까 뭐 제 의견에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그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 이게 정말 팩트를 제대로 잘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신뢰의 개념인 거냐. 예. 아니면 내가 그 언론사의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본인도 기사를 쓰는데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언론사예요. 인맥도 많겠죠. 줄도 많겠죠.
뭐 그리고 취재원도 많겠죠. 그리고 뭐 검찰이든 권력기관 이런 권력기관과 연관돼서 취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언론사보다 훨씬 정보가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언론사들, 뭐 소규모 언론사들이나 이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나 이런 그 파워가 있는, 즉 우리 사회 어떤 형태의 파워든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워를 갖고 있고 정보와 소스가 많은 언론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신뢰라는 개념을 정말 진실된 보도를 하는 언론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 언론사에서 나온 소스나 이슈를 본인의 보도나 아니면 기사와의 일정 부분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신뢰하는 개념으로 봤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하죠. 예. 유튜브 영향력이 이렇게 높은데 예. 지난번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예.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패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보수 유튜브에 너무 의지했다. 맞아요. 너무 믿었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 미스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영향력이 1인데 왜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구구 유튜브와 단절하지 못한 걸까요? 유튜브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동윤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뭐 어디 뭐 연구소 이런데 같은 데서 운영하는 유튜브하고 같은 내용으로 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전체로 보면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튜브들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진실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투표가 조작됐다. 뭐 예컨대 그렇죠. 뭐 코로나를 정부가 일부러 퍼뜨린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북한에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예, 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극우층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한테는 통할 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안 통해요. 오히려 역풍이 분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앞세워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지해서 또는 지난번에 통합당이 의지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오고 집회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고 거기 방송사에 예컨대 그런 유튜브 방송에 이런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예컨대 출연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신뢰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일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 빼고는 일반적인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유튜브까지도 신뢰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전체 유튜브의 내용들 중에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예. 그런 극우적인 유튜브 말고도.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선거에서 그런 그 극우적인 성향의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거기에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또 일정 부분 동조하고 또 그런 집회에 나가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역풍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